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지 112일째 되는 날인데요. 자, 곧바로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헌재 선고가 금요일 오전에 시작하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는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이곳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먼저 선고 기일을 통지하고 약 5분 뒤인 오전 10시 41분쯤 출입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이제 4일 오전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또 대통령 관저에서도 나가야 하는데요.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5명 이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군대를 투입했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비상계엄에서 선고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2일째 되는 날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탄핵 심판 선고일을 기다려왔는데 선고일 통지하고 난 뒤에 이 헌재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됩니까? 네, 헌재 본관 건물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커튼까지 내려져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헌재 안쪽에 있지만 탄핵 찬성을 바라는 시민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이곳까지 또렷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 공지와 동시에 재판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헌재는 전담 경호팀 인력을 늘리는 등 재판관 경호 강화에 나섰는데요. 특히 재판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직원 전용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선고기일까지 보안 유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일도 평의는 이어지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선고 기일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질 텐데요.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주의 회복의 분수령이 될 거라며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40분 정도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평결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인용, 기각, 각하주 하나를 택하고 결정 이유를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10시에도 모여 평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문을 다듬고 재판관별로 따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고와 결정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결을 하더라도 오늘 정리된 결론을 최종 확정하는 형식적 절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정문은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문구 수정 등을 거쳐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8인의 재판관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지는 철저한 보완에 붙여집니다. 헌법재판관 TF팀 내 담당 연구관들이 결정문 수정 작업 등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 연구관끼리 내용 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내란의 망령을 뿌리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지고 올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선고일 지정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은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일반 방청객도 추첨을 통해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데 벌써 신청이 폭주하면서 접속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를 생중계한 건 두 대통령 탄핵 사건을 포함해 5차례뿐입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인터넷, TV 등을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반드시 재판관 평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모레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아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배정하는데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8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방청 신청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인원만 따져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신청자 19,000여 명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경쟁률도 노 전 대통령 때의 20대 1, 박 전 대통령 때의 796대 1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결과는 추첨을 거쳐 선고 전날인 모레 오후 5시 개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방청객으로 선정되면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 윤 대통령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출석해 8차례 자신을 변호했죠. 선고일에도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선고일은 물론 탄핵 심판 내내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출석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따로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후 변론을 포함해 17차례 변론 동안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 첫 출석 때도 하루 전에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은 고민할 게 더 있습니다. 심판정에 들어설 때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 심판정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언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을 통해 줄기차게 정치적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 결론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는 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좀 보이셨는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재판관 8명이 내리게 됐습니다. 헌재가 금요일 선고를 확정하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어느 정도 모였을 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헌법재판관 한 명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채 8인 체제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정 최고 운영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목리를 부렸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5대3 교착설이 확산하며 여야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섣부른 추측을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호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일정을 전격 발표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헌재의 상황을 5대3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한 명의 부재로 5대3으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 한 명이 충원될 때까지 선고를 피해왔습니다. 그 한 명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관 의견이 5대3이 아니라 한쪽으로 모였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고일을 지정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선고 직전까지 5대3 기각설, 6대2 인용설 등 추측이 난립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거나 당시 여당이 선출한 재판관 3명 모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손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을 오랜 기간 따져본 헌재가 국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즉시 파면 아니면 즉시 직무 복귀입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느냐 아니면 제2의 계엄도 가능한 상황이 되느냐. 헌재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줄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군사적 충돌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의혹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라면 탄핵안 역시 기각되거나 각하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받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방첩 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군, 경찰, 검찰 수뇌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내란죄 재판일도 맡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사실상 가능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현직 대통령이 2주에 2~3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것도 다분히 이제 금요일이면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탄핵안 표결,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무엇 하나 순탄치 않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되짚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무장 병력을 태운 군 헬기가 국회 앞마당을 차지했습니다.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침투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이 출동했습니다. 작전은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미적됐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탄핵 표결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찬성 204표, 의결 정족수보다 4표 더 많았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재판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차벽과 인간띠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2차 집행 때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 심판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는 18차례 반송되거나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과 기피 신청을 반복하면서 법 기술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모두 8차례 출석해 156분 발언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며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사법 정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까지 꺾어가며 법원 결정에 불복 없이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겁니다. 8명의 재판관은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복원과 퇴보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역대 대통령 사건 전례를 비춰보면 재판을 시작하고 약 20분 만에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났는데요. 이번에도 그럴지 김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이때 파면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탄핵 심판 선고 효력은 이렇게 주문을 읽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결정문 첫 장에도 선고 일시가 분단위까지 명시됩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헌재 결정 가운데 몇 시 몇 분에 선고했는지 밝히는 건 탄핵 심판이 유일합니다. 시간에 따라 탄핵 심판 당사자인 피청구인과 권한대행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는 재판 시작 후 20분 안팎에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만이었습니다. 재판은 주문을 읽고 나서 1, 2분 뒤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주문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경우에는 결정 요지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나중에 읽고 전원 일치가 아니면 반대로 한다고 실무 지침서에 나오지만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원 일치 파면 의견이었던 박 전 대통령 사건이나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고 알려진 노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주문은 뒤에 읽었습니다. 대통령 사건 전례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도 뒤에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문을 언제 읽을지, 선고 요지 분량은 얼마나 할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선고일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면서 내심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못하면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자를 확정하자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익을 고려하고 또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일이니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건데 정작 여당 중진 의원들은 기각만이 답이다. 각하 기각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헌재에 대한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절차적인 불공정, 불법, 위법 너무나도 많이 자행된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기각각하된다. 당내 일각에선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헌법이 보장돼 있는 많은 부분을 대통령이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겠나. 일부 의원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승복하겠다는 건 기각뿐 아니라 인용도 염두에 둔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 만약 인용되면 지도부는 사퇴하고 새 지도부로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조기 대선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여권 잠룡들은 저마다 승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야권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선고일 지정이 알려지는 순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는 기자회견 중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국회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여는데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앞 장외 집회를 본격화한 것도 벌써 3주째. 수천 번 외쳐온 윤석열 대통령 파면 구호를 또다시 반복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돌연 환해졌습니다. 헌재 선고가 공지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내란 상황을 진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마침내 긴 기다림 속에 헌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도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야권은 탄핵 심판 장기화는 재판관들의 의견 충돌 때문일 거라는 일각의 분석을 의식한 듯 100%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회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야권은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부각시키고 파면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도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끝내 미뤘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은 이미 발의돼 있어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야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이번에 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일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의 선고일까지 서울 광화문 집회에 매일 참석하며 윤 대통령 파면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시간표를 이문현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5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거리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헌재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반면 헌재가 국회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거리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각 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주 초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본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여럿이 혼자 있던 기자를 끌고 가며 눌러서 제압하고 뒤에서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CCTV 영상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었단 계엄군의 주장이 거짓이란 게 영상을 통해서도 드러난 겁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3일 밤 11시 53분 국회 본청 앞.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고 뛰어가던 한 사람이 국회 본청 외부를 순찰하던 707 특임단원과 맞닥뜨렸습니다. 경제매체 뉴스토마토의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도하자 서너 명의 군인이 이 기자를 둘러쌉니다. 오른쪽 군인에게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넘어갑니다. 촬영을 시도했던 스마트폰입니다. 기자의 상체를 눌러 제압하고 더 많은 군인들이 몰려와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뒤에서 달려온 군인이 무언가를 꺼내 기자의 양손을 묶으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입니다. 케이블 타이 가져와라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발언을 했고요. 한쪽 팔씩 손목을 묶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세 차례 케이블 타이를 수갑형으로 만들어 손을 묶으려고 시도했지만 기자가 거세게 저항하며 결박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4일 밤 0시 2분 이들은 스마트폰에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기자를 풀어줬습니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요. 707 특임단 김현태 단장은 케이블 타이가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였지 사람을 대상으로 쓰려던 게 아니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CCTV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김 단장은 당시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일 뻔했던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앞서 보신 계엄군의 케이블 타이를 두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사람을 결박하는 용도는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군인이 다친 적은 있어도 군인이 국민을 억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 이 영상 속에서 계엄군이 혼자 있는 사람을 끌고 가 억누른 다음 뒤로 묶으려던 충격적인 장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결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용도라는 겁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계엄군은 기자의 손을 결박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꺼냈습니다. 김 전 단장 발언과 배치됩니다. 계엄군이 국회문을 잠글 때는 케이블 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를 썼다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던 윤 대통령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폭행당한 건 오히려 계엄군이었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계엄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벽으로 몰아세운 사람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제가 저항하다 보니까 몸이 붕 뜨고 한쪽 발만 약간 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딛고 있는 왼발을 발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걷어차는 식으로. 해당 기자는 지난주 검찰에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등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결과가 나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헌재는 지난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헌재가 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5대 쟁점을 조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 위법한지, 국회와 선관위 마비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단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증언은 많습니다. 국무총리부터 계엄 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최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언론사 단전단수 같은 계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문건도 속속 확인됐습니다. 어디 위에 집무실 대통령 탁자에 그 단전단수에 소방청장 문구도 있었습니까? 제일 머릿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헌재의 답은 이제 사흘 뒤 공개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법조팀 유서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까지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된 거잖아요. 자, 아무래도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일단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석 달 반 동안 처리할 사건이 많았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또 검사 3인 등 여러 탄핵 사건들을 동시에 심리해야 됐다는 건데요. 판사 출신 차성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평이했어야 할 쟁점이 수백 개에 달했을 거고 읽어야 할 기록도 수만 쪽에 달했을 것이라며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중요 사건 선고가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 특히 절차적 쟁점들을 두고 재판관들이 장고를 거듭했을 가능성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에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내놓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인 완전체로 결론을 내기 위해 헌재가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고 시점을 조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게 여러모로 참 다행인데 헌재가 이번 주 선고를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작동했을 걸로 보입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매듭짓는 마지노선을 이번 주로 판단했을 거란 겁니다. 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오는 18일 퇴임을 놓고 여당은 한덕수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또 야당은 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도 헌재로선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4월에 들어선 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사흘 전에 공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자, 이제 마침내 선고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결론이잖아요. 유력하게 제기된 전망 어떤 건가요? 네,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평의와 평결, 그러니까 최종 평결까지 모두 보완에 붙여지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남은 사흘 동안 재판관들은 거듭 평의를 계속하면서 결정문에 담긴 의견과 내용을 좀 다듬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윤 대통령 파면 관련 결론을 낸 뒤 선고 기일까지 지정한 만큼 5대3 교착 가능성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법조팀 유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통제하겠다던 경찰의 조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1인 시위를 빙자해서 한 달 가까이 헌재 앞에서 농성을 이어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도 자진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 천막이 하나둘 치워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간 집회가 금지된 이곳에서 1인 시위와 유튜브 방송을 빙자해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이 해산을 통보하면서 결국 자진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 담장 위엔 철조망이, 가는 길목엔 차벽과 차단막이 설치됐습니다. 일반인들의 이동도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까지 경찰이 통제하는 진공 상태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시위대의 접근을 막을 계획입니다. 지하철 안국역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향하는 출구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엔 기동순찰대까지 배치해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선고 당일엔 헌법재판소 주변은 물론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주변까지 모두 13개의 학교가 임시 휴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들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자택 주변을 24시간 순찰하고 경호 인력도 추가로 늘렸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해 불법 폭력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시위대의 헌법재판소 접근을 막고 폭력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지금은 다 철거가 됐습니까? 네, 4시간쯤 전부터 이불 등 집기를 치우고 100m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 일부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경찰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문 앞 농성을 주도해온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측이 자진 철거를 약속한 만큼 일단 강제 해산은 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고 하루 전까지는 천막을 모두 철거하고 1인 시위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입니다. 선고 당일엔 헌법재판소에서 300m쯤 떨어진 안국역을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를 분리해 충돌을 막기로 했습니다. 선고 당일에 최고 비상근무 태세인 가포 비상 발령이 예고됐는데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기동대가 10,000명 넘게 배치된다고요?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 14,000여 명과 함께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안에도 시위대의 난입에 대비해 형사들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며 폭력 시위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검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단사는 물론 MBC 등 주요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1시부터 24시간 상황관리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내일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관하는 경찰 지휘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앞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마침내 확정되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고 오늘은 감독과 배우 등 영화인들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시민들이 모인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송서영 기자, 이 시각에는 시민들이 행진 중인가요? 네, 조금 전인 8시 15분쯤부터 시민들은 이곳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던 선고 일정이 발표되자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집회 현장엔 헌재를 애워싸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자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는데요. 어김없이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 파면으로 12.3 내란 이후 극심한 분열 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4월 4일은 꼭 깔끔하게 8대 0으로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이 모두 발 뻗고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 밤 9시부터 24시간 동안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돌입합니다. 동국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지연된 정의라도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범을 징계하지 못하는 무능한 헌법재판소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역사의 기록은 냉정할 것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과 배우 박해일 씨 등 영화인 1,025명도 영상물 형태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100만 명 서명을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교단체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의 권리도 보호하자며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가 이른바 국장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바람을 꺾는다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행의 권한을 사용하면서 총리와 부총리 대행 체제에서 불과 석 달여간 16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요.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역대 최악의 청개구리 총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법률안의 문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는데 결국 한 총리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7번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행사한 거부권도 9차례여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두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은 모두 16번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같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거부권만 남발하는 청개구리 총리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한 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벌총수에게 알려주고 홍보하는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있는 건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편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 과정에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적인 권한 행사는 그 기준이 극히 자의적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땐 판단이 쉬웠는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버티고 막상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니까 이제는 아예 이런 반구 설명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데요. 최고 공직자들의 헌법 무시,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3명 중 2명만 골라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만약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되는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헌재는 지난 2월 말 권한대행들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최고 법원 중 한 곳인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헌재가 다시 돌려보낸 한덕수 총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한 최고 공직자의 헌법 무시는 결국 여야의 극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하루 전만 해도 뜨거운 쟁점이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석 달간의 혼란은 공직자가 헌재 결정조차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와 국회에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채 탄핵 심판 선고를 맡게 됐다며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하자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심 총장 자녀의 채용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총장 딸의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딸은 지난 2월 외교부 정책조사연구원직에 합격해 신원조사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외교부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채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외교부의 해명에도 그동안 특혜 채용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상태라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핵심 의혹은 외교부가 심 씨에게 유리하게 지원 자격을 바꾼 것인지, 또 석사 취득 후 경력 8개월 외에 학창시절과 겹치는 27개월을 어떻게 업무 경력으로 인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채용 공고에서 경제학 석사였던 자격 요건을 한 달 뒤 국제정치로 바꿨고, 심 씨의 대학원 시절 조교, 즉 연구보조원과 국제기구 인턴 경험 등 35개월을 모두 업무 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공무직 채용 시의 경력 산정 기준이 국가공무원 채용과 같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외교 전략본부에 취업하는 문제는 경력 기간이며 이런 거 산정하는데 조금 기준이 달라서 아까. 외교부의 공익감사 청구 발표는 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직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성폭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간이 11시 넘었어요. 왜 소방차 저기 서 있지? 그러고 있는데 구급차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임시거처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전 보좌관이 방문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장 전 의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고 성폭행 피해자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다른 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다음에 사랑한다. 그죠.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피해자 측은 호텔 내부를 찍은 동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성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친윤 실세로 불렸으며 부산 사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두려움에 공론화를 하지 못했지만 이후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9년 만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문기관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얀마 강진 닷새째 사상자 수는 7,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오늘 진앙지에서 불과 33km 떨어진 미얀마 만달레이로 갔는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 미얀마 제2의 도시는 처참하게 무너진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서 3시간을 달려 만달레이에 도착했습니다. 고대 버마 왕조의 마지막 수도는 말 그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얀마 불교의 3대 성지인 황금사원, 마하무니 파고다. 주민들이 정성스레 불공을 올리고 소원을 빌었을 사원은 파괴됐습니다. 화려한 황금빛 첨탑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사원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렇게 잔해들이 가득 쌓여 있고요.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번성했을 고대 버마 왕조의 왕궁들도 지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벽은 모래성처럼 부서졌고 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왕궁 건물은 갈라지고 뜯어졌습니다. 주거지 모습은 더 처참합니다. 오래된 집들은 흔적도 없이 벽돌 더미만 남았습니다. 잔해들은 도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인도를 덮쳐서 지나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사람들은 노숙을 합니다. 지난밤에도 4.2 규모의 여진이 일어났고 무너진 왕궁 주변 도로는 밤이 되면 거대한 텐트촌으로 변합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오늘 밝힌 사망자 수는 2,700여 명, 부상자 수는 4,500여 명에 달합니다. 만달레이에서 30km 떨어진 진앙지 사가잉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곳이어서 취재는 물론이고 구호활동까지 막혀 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얼마나 더 처참할지 상상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만달레이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상황도 걱정인데요. 재은효 기자, 지금 현지 한인들과 있다고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미얀마 만달레이입니다. 그제 양곤, 어제 네피도를 거쳐 오늘 만달레이에 왔는데요. 이곳 만달레이에는 교민 7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 20명 정도가 대사관 대피소로 지정된 한 식당에 머물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드냐고 여쭸더니 오히려 힘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갈 곳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 힘내보자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교민들은 물과 전기가 끊겨서 발전기를 돌려 밥을 해먹고요. 통신도 먹통이라 약하게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겨우 연락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대피는 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층 벽이 한쪽 벽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하루를 노숙을 했을 때 모기장 텐트 하나 펴놓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사실은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보다도 더. 한국대사관은 교민 안전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물과 텐트, 라면 같은 생필품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장기화되는 원인을 다시 따져보고 대피와 구조 방법, 진화 인력 구성까지도 새롭게 수립하자는 건데요.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잿더미로 변한 경북 영덕의 한 마을. 불길을 피해 집에서 빠져나온 80대 노부부는 멀리 가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0명, 이 가운데 28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고 주거지 안팎이나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공무원이 직접 차량을 몰아 고령의 주민들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트렁크까지 제가 태우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진짜 여기서 차 한 번에도 멈추면 죽겠구나. 수시로 올린 재난 문자는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자 발송도 늦었고 대피할 곳의 정보를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대피 장소 역시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재난 경보 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은 또 일일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도 잘 못 들으시고. 경남에서 숨진 산불 진화대원 3명은 모두 60대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산불 진화대원은 크게 산림청 소속과 지자체 소속으로 나뉘는데 전체 인력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 소속 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2살입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직업이 그런데. 이들은 하루 8만 원 수준의 일당을 받고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산불은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젊은 분들로 해서 비용도 많이 주고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우리 자산을 인명을 지키게끔 해야 되는 거고. 진화 헬기를 총동원했지만 빈틈도 드러났습니다. 산림청 소속 헬기 50대 가운데 러시아산 8대는 부품 수급이 어려워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문제도 심각합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의 70% 가까이가 생산한 지 21년이 넘은 노후 기종입니다. 산림 관리를 위해 숲속에 만드는 길, 임도를 놓고도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소방차나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임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1헥타르의 4m 수준으로 24m 수준인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좀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 그런 예산들, 그런 인력들이 좀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데에서 나아가 소나무에 쏠려 산불에는 취약한 우리 산림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숨진 관중을 추모하기 위해 프로야구는 오늘 모두 취소됐습니다. 창원 NC파크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된 가운데 NC 구단과 창원시는 사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경기가 한창일 시각이지만 팬들의 함성도 그라운드에 선수도 없습니다. 전국 10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1, 2군 경기가 낙하물 사고 여파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사고 장소가 보이는 경기장 진입로에는 고인을 기리는 국화가 놓이고 명복을 바라는 글귀도 붙었습니다. 제가 경기에 왔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서 20대 초반이라고 들으셔가지고 저랑 나이도 비슷해서 뭔가 마음이 안 좋아요. 사고 당시 17.5m 높이의 창문 외부에서 남색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져 나간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 NC 구단 주관으로 5톤 크레인을 동원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창원 NC파크 곳곳에는 제 키보다 훨씬 큰 알루미늄 루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단은 우선 경기장 안팎에 설치된 231개의 루버를 모두 점검할 예정입니다. 알루미늄 루버가 변형되지는 않았는지, 볼트는 잘 체결된 상태인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해당 구조물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구단과 창원시설공단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창원시 소유의 야구장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NC구단 측은 유족과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안전점검은 시설공단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창원시설공단은 계약에 따라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NC가 맡고 공단은 건물의 개보수만 이행하기로 돼 있다며 특히 떨어진 구조물은 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구계 전반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구장 시설물에 팬이 사망한 초유의 사고는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까지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장타력을 높인다고 알려진 이른바 어뢰 배트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구단과 선수들도 이 배트를 구하기 위해 수도문화의 정도라고 하는데요. 박재용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개막 3경기에서 무려 15개의 홈런을 몰아친 비결로 꼽혀 갑자기 주목받은 이른바 어뢰 배트. 배트의 굵은 부분을 아래쪽으로 옮기고 끝부분을 상대적으로 가늘게 만들었는데 중심 이동이 달라져 장타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야구용품 전문 업체도 해당 배트를 취급하고 있는데 빅리그에서 화제가 되자 일부 구단은 물론 개별 선수들의 수급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헤드 쪽이 극단적으로 얇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두꺼워지는 이런 미사일 형태. 롯데자이언츠에서 이제 대량으로 좀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이제 FA 로이드를 노리는 선수들도 이제 많이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교 선수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을 정도로 입소문이 번졌습니다. 투수 애들도 뭐 너무 타자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프로 선수들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공인 배트 규격에도 부합해 KBO 리그에서도 선보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KBO는 개막 이전에 공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시즌 사용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한 100자루 정도 했는데 어차피 뭐 올해는 못 쓰더라도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메이저리그에서조차 해당 배트의 효과에 대해선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 MIT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이 배트를 개발한 마이애미 소속 코디네이터는 야구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It's about the batter, not the bat. It's about the hitters and their hitting coaches, not their hitting implement. But ultimately, it's up to them to put good swings on good pitches and grind it out every day.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페루 축구 경기 도중 주심이 경기장에 난입한 코치를 향해 발차기를 날리는 황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심판들의 역대급 기행을 소환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페루 4부 리그 경기입니다. 파울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황.
여기에서 한 골 차로 뒤진 팀의 선수가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항의가 잦아드는가 싶던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기장 밖에서 난입한 이 팀 코치가 심판을 향해 물병을 던지려던 찰나 오히려 심판의 발차기에 가슴을 정통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이후 흥분한 심판과 선수들이 서로를 위협하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경기는 그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발차기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리그에서도 심판의 기행이 있었는데요. 2018년 프랑스 리그에선 경기 도중 선수 발에 걸려 넘어진 심판이 홧김에 선수를 발로 찼다가 출장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Absolute accident. There's no intention from the player whatsoever. I've never seen that from a referee. 3년 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선 종료 휘슬이 황당함을 안겼는데요. 후반 40분에 경기를 끝내버린 심판. 아직 5분 이상 시간이 남았다는 항의에 경기를 재개했지만 결국 44분에 또 한 번 종료 휘슬을 불어 논란이 남겼습니다. K리그 컵 대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종료 휘슬이 있었습니다. 2001년 안양이 수원을 상대로 추가 시간 동점골을 넣었지만 슈팅 직전에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면서 어이없이 패배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 응봉산의 모습인데요. 만개한 개나리가 산 전체를 온통 물들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포근한 봄 기운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다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동쪽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낮에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에 5에서 1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에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내륙 산지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고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1도, 안동 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와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식목일인 이번 주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일 밤 계엄군이 혼자 있는 기자를 끌고 가 억누르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으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오늘 뒤늦게 공개됐죠. 극히 일부일 뿐이지만 이게 계엄의 실상입니다. 많은 시민이 국회로 나와 계엄군을 막지 못했다면 민간인 그 누구든 무방비 상태에서 끌려가고 억눌리고 포박당하고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는 금요일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